자, 아이고. 자, 참, 이 온라인 수업 뭐 1년 내내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어쩔 수 없죠. 아유, 진짜 1년치를 다 찍어 놓으려고. 어쩔 수 없다. 아유, 안타깝다. 당신들하고 수업을 이렇게 해가지고. 응? 같이 이제 만나서 수업하는 게 제일 재밌는데. 너네 꿈이 이루어졌잖아요. 언젠가 학교가 망해버려라. 실제로 망했는데, 천국은 아닌 것 같죠? 맞죠? 우리 학교 나오는 게 더 재밌었습니다. 맞죠? 아, 그런 것 같아. 자, 뭐 어쨌든 오늘 계속해서 동아시아사 교과서는 59페이지입니다. 59페이지. 자, 국제관계의 다원화, 북방민족의 성장과 국제관계의 다원화. 북방민족의 너무 길다. 성장과 국제관계의 다원화. 국제관계의 다원화. 너무 길어.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그 조공 책봉 질서가 확립되는 과정들 쭉 봤습니다. 이게 뭐 중요한 건 뭐 이제 수당 시기에 와가지고 수당 시기에 와가지고 조공 책봉이라고 하는 동아시아의 국제 질서가 완성되어 가는 과정, 완성되었다. 알겠습니까? 그 과정까지를 우리가 확인했는데, 이 이후에 이제 조공 책봉이라고 하는 질서는 동아시아의 어떤 그 국제 질서로 굳혀져 왔었어요. 맞죠? 몇 번 더 변형된다기보다 이제 내면화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명나라라든가 그다음에 조선이라든가 이런 나라가 등장하면서 어쨌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동아시아는 수평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수직적인 관계 국제 질서가 이 동아시아 질서의 특징이에요. 알겠습니까? 여기에 참여하느냐 참여하지 않느냐는 이제 각국의 선택 사항이었었어요. 뭐 강요할 수도 있었지만 근데 이게 이제 오늘 같이 보게 될 이 북방민족, 또 다른 또 유목민족입니다. 이게 우리 봐봐. 쌤이 동아시아사는 핵심은 그거라고 그랬어. 이게 물론 근대사에 와가지고는 이제 청나라가 멸망하고 뭐 동아시아 각국의 근대화가 되는 과정 또 중요한 파트이지만, 이 고대사에서 가지고 중요한 파트는 초점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잠깐만. 초점. 맞네. 아침 시간에 찍고 있어가지고 되게 분위기가 좀 싸하죠. 저기 햇빛 쫙 들어오면서. 고대사에서 가지고 중요한 점은 이 유목민족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알겠습니까? 조공책봉 질서가 만들어졌는데 다시 또 북방민족이 쭉 쳐들어와가지고, 이번에 들어오는 이제 유목민족은 거란, 여진, 마지막 최강의 민족, 몽골 이런 애들이 중국을 점령하면서 이 조공책봉 질서를 갖다가 국제 질서에 또 적용하고, 여기에 또 우리가 순응하느냐 마느냐의 문제, 이게 이제 고려시대라든가 조선시대 문제였잖아요. 맞죠? 뭐 중국이 조공책봉 질서를 갖다가 강요하는 거는 그대로 수용할 수 있으나, 거란족, 여진족이 조공책봉 질서를 우리한테 강요해. 그거는 우리가 수용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는 문제는, 우리 고려시대 기억납니까? 거란하고는 전쟁했잖아요. 3번에 걸쳐가지고 전쟁해가지고 결국 거란을 물리쳤잖아. 맞지? 뭐 강감창 나오고 했던 거. 맞죠? 근데 이 거란과의, 그 다음에는 그냥 여진과의 전쟁에서는, 여진과의 전쟁. 우리가 그냥 사대를 해버렸잖아요. 문벌 귀족을 중심으로 그냥 외교관계,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죠 하면서 전쟁을 피하려고 하면서, 결국에는 이 이자겸을 중심으로 했던 이 외교정책, 이 사대주의 외교정책이 전쟁은 피했지만 굉장히 좀 굴욕적이었잖아요. 뭐 그런 것들. 나중에 원나라와는 또 전쟁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국제 질서가 이 중국을 중심으로 했던 조공책봉 질서를 갖다가 이 유목민족이 또 강요하기 시작해요. 뭐 이런 게 우리 역사에서 어떤 외교적 문제였습니다.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이제 이게 나도 이 처음에 이 조공책봉 질서를 갖다가 왜 애들한테 설명해야 되는가 굉장히 좀 난감했는데, 우리 외교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정리하면 되겠고요. 자, 오늘 우리가 같이 봐야 될 건 뭐냐면, 이제 수나라 당나라에 대한 얘기예요. 수나라 당나라. 수나라는 사실 얘기할 게 별로 없어요.
없고요. 이 당나라에 대한 얘기는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교과서에 당나라는 많이 설명이 안 되고 있지만 우리가 이 북방민족의 성장을 얘기할 때 이 당나라 제국의 당 제국의 멸망과 송이 성립하는 과정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어. 5대 10국이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시기가 있어요. 중국이 춘추전국 시대 한번 분열했었죠. 그리고 진나라 한나라로 통일됐다가 한나라가 다시 붕괴되면서 위진남북조 시대라고 하는 다시 한번 혼란기를 거치게 되지. 그걸 통일한 게 수나라 당나라인데 당나라가 다시 멸망하는 과정. 알겠습니까? 그러고 살짝 혼란기가 또 한 번 찾아와요. 이게 중국사에서 마지막 분열입니다. 중국은 3번의 분열이 있었던 거야. 다시 정리하자면 춘추전국 시대, 위진남북조 시대, 당나라 붕괴 이후에 5대 10국이라고 하는 100년도 안 되는 조금 짧은 시간에 분열기. 알겠습니까? 그거를 이해하고 이 북방민족과 그 당시의 국제 관계를 갖다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간단하게나마 당나라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 한 3차지 정도 해야 될 것 같아요. 3차시. 됐습니까? 3개 중에 이제 첫 번째 차시입니다. 그래서 3번 해야 돼요. 너무 길어요, 이것도. 설명할 게 많은데. 일단은 당나라 제국의, 당제국의 당의 성장과 멸망 과정을 조금 설명을 하고 오늘은 이 10세기에 해당되는 여기다 적어야 될까? 그렇지. 여기다 해야 되겠다. 자, 이제 10세기로 갑니다. 되게 발음에 주의해야 됩니다. 이거 욕은 아닙니다. 10세기. 자, 땡땡 시대. 아까 얘기했던 또 한 번의 마지막 분열기예요. 이게 이제 중국의 마지막 분열기에 해당되는데, 요걸 좀 이해해야지 그 당시 국제질서를 갖다가 조금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단 수나라는 잠깐만 얘기할게요. 수나라는 이 문제, 수문제가 건국하게 됩니다. 이 양견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죠. 알겠습니까? 양견이라는 사람이 건국하게 되는데 북주를 갖다가 찬탈해서 건국했던 나라가 바로 수나라죠. 북주에서 나왔습니다. 기억납니까? 북위가 분열해가지고 결국에는 나중에는 이 북주에 의해서 다시 통일되는데, 그때는 강남 지방을 전부 다 통일해가지고 중국을 다시 300년 만에 통일했던 게 바로 수나라입니다. 알다시피 이 수나라 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 몇 개 있었죠. 일단은 얘들아, 이게 잠깐만 얘기하면 이 수나라는 300년간의 분열기를 통일했던 나라야. 중국의 300년간의 분열기.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남북이 분열된 지가 거의 70년이 넘어가잖아요. 북한하고 남한하고 경제적 격차도 문제긴 하겠지만 문제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이게 떨어져 있다 보니 문화적으로 굉장히 차이가 나기 시작하지, 벌써부터. 그러니까 뭐 우리가 안 쓰는 언어도 있고, 북한에서는. 당연히 북한은 외국과 교류가 적극적이기 때문에 외국어라든가 너무나 다르잖아. 이게 우리가 쓰는 언어조차도 이제 달라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중요한 건 경제적 격차. 북한하고 남한의 경제적 격차는 거의 이게 우리나라 거의 선진국이잖아. 거의 10등 안에 들어가는 나라라고, 경제력으로 봤을 때. 북한은 저 밑에 있다니까. 100등 밖에 있던 나라라고. 그러니까 너무나 경제적 격차가 크잖아요. 이런 문제가 중국에도 똑같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 강남 지방은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좀 아웃사이더, 그러니까 이 중국사에서 조금 밀려난 지방이었죠. 이제 뭐 강남 지방이 북위가 건국되면서 5, 16국 시대를 거치면서 북쪽에 살고 있던 귀족들이 대거 강남으로 이주하면서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정치적으로 본다면 변방에 해당되는 곳이 강남 지방입니다. 지금의 상해, 알겠습니까? 상하이, 그쪽 지방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는 굉장히 좀 정치적으로는 좀 외곽 지역이었지만 굉장히 농사가 잘 되는 지역입니다. 우리 배웠잖아요. 허무드문하고 저쪽 벼농사 시험에도 냈잖아. 그러니까 그쪽은 농사가 굉장히 잘 되는 지역이고, 조금만 선진적인 농법만 도입한다면은 굉장히 좀 부유한 지역이 될 수 있는 지역인데,
어쨌든 강남 지방이 그렇게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했었고 300년 동안에 많은 발전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제 화북 지방이라고 불렀죠. 우리 황하 일대를 갖다가 그러니까 그 지역과 강남 지방의 경제적 격차가 이제 차이가 나기 시작해요. 오히려 강남 지방이 훨씬 더 부유해지기 시작해요. 경제적인 면에서. 알겠습니까? 그래서 수나라는 이 문제를 해결했어야 됐어. 그러니까 우리 춘추 전국시대 진나라가 화폐 통일하고 막 도량령 통일하고 했던 것도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어떤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였다면 수나라도 남북 간의 어떤 경제적 격차를 갖다가 극복하는 문제가 중요한 시대적 과제였죠. 그래서 이 운하를 파기 시작합니다. 이게 대운하 사업이에요. 대운하 사업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양견의 아들이 바로 누구냐면 갑자기 생각 안 나노. 수양제인데 그냥 수양제제. 이 양견의 아들 이름 생각 안 난다. 본명은 생각 안 납니다. 알겠어요? 수양제 때 대운하 사업이 사실은 문제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양제 때까지 이어졌던 사업이었습니다. 알겠습니까? 대운하 사업 되게 중요합니다. 알겠습니까? 이 경제적 격차를 극복하기 위해서 시행했던 사업이었죠. 자, 그 다음에 또 이 수나라가 했던 이거는 양제 때 이루어졌던 사업이었어요. 이 수나라는 30년이 못 갔다 그랬잖아. 30년이. 대운하 사업이라든가 이런 어떤 대규모 토목 사업이 그러니까 국가 재정을 갖다 크게 어렵게 만들었죠. 뭐 이 필요한 사업이긴 했지만 이 수나라는 이걸 갖다가 제대로 활용하지도 못하고 망했습니다. 근데 이 수나라가 왜 망했느냐,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는데, 이런 대운하 사업과 함께 동시에 이 무리한 대외 원정 사업. 뭐였을까요, 이거? 우리는 우리 역사에서 배웠잖아. 중국은 통일했는데 아직 통일하지 못한 지역, 바로 중국 밖에 있는 강력한 나라, 바로 돌궐과 고구려였습니다. 맞죠? 그래서 특히 고구려 원정 이게 대실패로 끝났죠. 무려 113만이래. 113만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를 침략해왔지만 결국 실패했잖아. 맞지? 이게 이제 113만이 웬 말입니까? 알겠어요? 이거 옛날에는 이거 거짓말이라고. 113만이라고 하는 군대 숫자가 지금도 동원하기 힘듭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언제입니까? 불과 1000년 전의 얘기잖아. 1000년 전에 113만은 이건 무슨, 이거 뭐 100만, 우리 지금 구미시 인구가 한 70만 됩니까? 70만도 안 될걸요? 알겠어? 구미 인구의 2배를 갖고 이끌고 그 당시 쳐들어온 거예요. 2배가 넘는 말이 안 되는 거지. 이거 어쨌든 근데 이게 거짓말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중국 측 기록입니다. 우리나라가 쓴 게 아니라. 알겠습니까? 자기들이 113만 대군을 이끌고 나갔대요. 그대로 믿어줘야죠. 우리는 근데 이거 알다시피 뭐 살수대첩이래가지고 을진덕 장군이 청천강력에서 대파했었죠. 뭐 별동대를 갖다가 그냥 물에 수장시켰던 뭐 작전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이게 뭐 진짜로 물에 뭐 빠져 죽었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물을 이용한 작전은 사용한 것 같아요. 살수대첩 나온 게 이거였잖아요. 어쨌든 이것 때문에 수나라는 바로 망해버렸어요. 알겠습니까? 망해서 이 수나라가 수나라의 장수였었습니다. 이 당시에. 알겠습니까? 이 수나라의 장수였던 이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알겠습니까? 이연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바로 뭐를 건국하게 됩니까? 바로 당을 건국하게 되죠. 알겠습니까? 당을 건국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연이라고 하는 사람이 당 고조라고 부릅니다. 고조죠. 이연이라고 하는 사람이 당을 건국했을 때, 이제 대외원정 같은 거는 많이 포기를 했지만, 여러 가지 어떤 이 이연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사실은 당을 건국했던 이연보다 이 세 번째 왕이었죠. 되게 중요한 두 번째 왕이었지. 되게 중요한 사람이 한 명 있지. 이세민이라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버지를 사실상 우리 태종하고 비슷해. 우리 이방원처럼. 알겠습니까? 이방원처럼 이연이라고 하는 이 건국자보다 이세민이라는 업적이 더 뛰어나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많이 할 거 없어요. 사실은 없고, 이 사람을 갖다 우리는 태종이라고 불러요. 당태종.
이 당 태종 시절과 당을 갖다가 전성기를 이끌었던 그 당나라의 대표적인 왕 당태종과 함께 현종이라고 있습니다. 현종. 그러니까 요 두 사람은 일단은 좀 알아둬야 될 것 같아서요. 요까지만 하도록 할게요. 이연은 건국했다 정도만 그냥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당나라를 갖다가 간단하게 설명하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래도 조금 요 두 태종과 현종 얘기는 조금 알고 가봅시다. 알겠습니까? 수나라는 요 정도 수양제 때 대외 원정 사업과 대운하 사업을 갖다가 무리하게 추진하다가 망했다. 끝! 30년 사 끝! 알겠습니까? 당나라는 한 300년 갔던 나라이기 때문에 조금 중요한데 중요한 거는 태종과 현종에 대한 업적만 좀 정리하자. 끝! 알겠습니까? 너무 길어지면 동영상이 끊기므로 잘 찍고 있는지 확인하고 잘 되고 있네요. 지금 15분 찍혔습니다. 벌써. 이거 언제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설명을 계속 하다 보면 너무 길어지니까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참 그렇습니다. 자, 일단 태종. 자, 당태종은 아버지 이연을 사실상 몰아내고 지가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태조 이방원도 그랬죠. 조선을 세웠던 그 이성계, 아버지 이성계를 갖다가 사실상 지가 몰아낸 거죠. 뭐 지가 왕 세자도 아니었는데 세자 자리 왕자의 날을 거쳐가지고 자기가 차지해가지고 지가 왕이 됐잖아. 아버지 되게 싫어했죠. 아버지가 이방원을 그랬던 것처럼 이 당태종도 그렇게 이제 권력을 틀어진 사람이었습니다. 이셈이라는 사람. 자, 일단은 태종의 업적을 갖다가 좀 정리해 보면 자, 이 다음 시간에 주제가 될 건데 이 율령을 완성했다고. 율령 완성. 문자가 오고 있네요. 자, 율령. 이게 참 설명할 게 굉장히 많은데, 율령이라고 하는 거는 얘들아, 우리 앞에도 봤다시피 국가를 통치하는 이념과 통치하는 어떤 그 시스템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중국의 어떤 통치 시스템이 이때 완성됐다고 보면 됩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조금씩 더 바뀌긴 하지만 이걸 변형한 거에 불과해요. 알겠습니까? 그 앞에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렇게 뭐 지방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이제 이 당나라 때 이 완성됐다고 보는데 그걸 갖다가 율령, 국가 통치 시스템, 율령, 우리로 치면 경국대전을 말하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맞네. 경국대전이 율령입니다. 알겠어요? 우리 그거 언제 만들었어요? 성종 때 완성되잖아. 경국대전 완성 배웠잖아. 마찬가지로 중국의 어떤 통치 시스템은 이때 완성됐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뭐냐면 토지제도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군사제도 그 다음에 정치제도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하는 이런 걸 갖다가 우리는 율령이라고 불러요. 알겠습니까? 이 율령이 완성됐고 현종을 적어주는 이유는 이게 흔들리는 시기거든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현종을 갖다가 그래도 높게 평가하는 이유는 이 연애 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경국대전도 그랬잖아. 성종 때 완성했지만 그 이후에 계속해서 바꿔왔었죠. 기억나나? 이 대원군 때 대전 회통 나오고 그 이전에 있었구나. 대전 통편도 있었지. 정조 때 대전 통편 나오고 맞잖아요. 영조 때는 뭐 있었습니까? 속대전 나오고 속대전 대전 통편 대전 회통 이런 식으로 경국대전을 갖다가 시대에 맞게 바꿨잖아요. 개혁기 시절에. 마찬가지로 율령도 이렇게 완성했다고 하지만 계속해서 이걸 끝까지 유지할 수 없습니다. 계속 바꿔나가야 되는 거죠. 현종을 높게 평가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 가지고 율령을 갖다가 굉장히 잘 바꾼 거야. 그래서 당나라가 조금 더 갈 수 있었던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건 좀 이따 설명할 텐데 이런 제도들이 완성된 게 태종 때라는 거. 그 다음에 이 또 태종 때 우리가 그 평가하는 그 중요한 어떤 기억해야 될 거는 이 당 중심의 국제 질서가 완성되었던 시기입니다. 물론 이전에 고구려를 갖다가 정벌하려고 그랬다가 실패했죠. 그래서 고구려 정벌을 갖다가 주저합니다. 단 2년 또 거기 전쟁 때 참여했던 사람이라고. 아버지도. 알겠습니까? 고구려 원정에 나섰다가 고구려한테 처참하게 패배하고 돌아왔던 사람이라고. 알겠어요? 그러니까 2년 때는 그걸 시행하지 못했지만 아들이었던 태종 때는 고구려 정벌을 다시 시작하죠. 물론 그때도 당나라는 고구려를 꺾지 못했습니다. 기억납니까?
안시성 전투, 양만춘 장군 막 나왔던 거. 영화로도 나왔었죠. 안시성 싸움. 안시성이었나? 조인성이었지. 양만춘이. 어쨌든 당태종 때도 고구려 정벌은 실패했지만 뭐 그 이후에 고구려는 멸망하게 되죠. 알겠습니까? 어쨌든 고구려를 제외하고 국제 질서가 당 중심으로 변해갔던 시기, 이때가 바로 이 당태종 시절의 모습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당나라의 어떤 기틀과 당나라의 어떤 질서를 잡았던 왕이 바로 태종이라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다 뛰어넘고요. 알겠습니까? 당나라 너무 길어지니까. 자, 요 현종까지 하고 끊어야 될 건데, 결국 끊어야 되겠습니다. 끊어야 되나? 끊어야 되겠네요. 20분 찍었어요, 벌써. 자, 현종 시절에는, 이렇게 완성됐던 율령제도가, 붕괴되어 가는 시기예요, 사실은. 알겠습니까? 이 붕괴되어 가는 시기인데, 이걸 갖다가 적절히 또 개혁을 하기도 했었어요. 적절히 개혁을 했기 때문에 현종을 갖다 높게 평가하는 겁니다. 자, 대표적인 토지제도의 변화가 뭐냐면, 얘들아, 이거 설명해야 되겠다. 결국에는 해야 되겠네요. 자, 당나라가 채택했던 토지제도 이제 좀 설명을 할게요. 이미 이전에 북위 시절에 이 한나라도 있잖아. 좀 길게 봐야 돼. 한나라도 후한 시기에 와가지고 많은 변화가 나타난 게 뭐냐면 호족이 등장했다는 거 기억납니까? 쌤이 그때 호족은 어떤 개념을 이해하라 했냐면 지방에서 등장한 유력한 재력가, 세력가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 했죠. 우리도 호족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잖아요. 신라 말에 등장했었던 호족을 갖다가. 마찬가지로 한나라 때도 철제 농기구라든가 이런 게 너무 보편화되면서 농사 기술을 가진 뛰어난 농부들은 지방에서 굉장히 많은 토지를 확보해 나가고, 농사 제대로 못 짓고 되게 띨빵한 놈들은 이제 토지를 잃고 이제 몰락하는 거죠. 그러니까 빈부격차가 커져 나가는 거지. 이건 어쩔 수 없는 사회마다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나라가 오래될수록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그게 너무 빈부격차가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라가 붕괴됐던 결정적 계기는 농민 붕괴였잖아요. 그것도 황건적은 아니었고, 그러니까 이 빈부격차 문제였습니다. 토지를 가진 사람이 많아지고, 대토지를 가진 사람이 많고, 토지를 잃어버린 농민들도 많아지고, 그런 빈부격차가 사회를 붕괴시킨 건데, 그 이후에 유목민족의 국가가 등장하죠. 맞죠? 그러니까 북방 지역에서는, 화북 지역에서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한 시기였던 건 맞지만, 이 백성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거는 누가 지배층인가는 중요하지 않아. 쓰레기 같은 한족이 지배하나, 유목민족이 지배하나, 썩어빠진 한족을 말하는 거죠. 자기들 같은 민족이지만. 그러니까 그게 신분제 사회에서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 농민들 입장에서는 내가 토지가 없는데 먹고 살만한 세상을 만들어주면 그만인 거거든. 유목민족이 지배하나? 한족이 지배하나? 자, 이거 이해하겠습니까? 우리 이해 안 되겠지만, 일제시대 때 사실 그래. 우리 농민의 백성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일제시대 때, 이상하게 들리죠. 일제시대 때, 토지를 가지고 있는 소작농 입장에서 봤을 땐, 물론 우리 그렇게 안 배웠습니다. 입장에서 봤을 땐, 조선시대가 나왔을까? 일제시대가 나왔을까?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것 같아. 왜냐면, 조선시대에는 양반 토지를 가지고 있는 지주들이 횡포가 굉장히 심했거든요. 썩어 빠진 관리들 때문에 또 거기에다가 똑같이 힘들긴 마찬가지였어요. 일제시대 때도 소작농의 권리는 다 없어지고 막 좀 힘들었던 시기였잖아. 그러니까 이게 누가 지배하든 간에 우리 민족적인 감정보다는 내 삶이 그냥 안정되면 되는 거야. 자, 좀 얘기가 길었는데 위진남북조 시대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유목민족이 지배층으로 굳혀지게 되잖아요. 근데 유목민족들은 토지를 어떤 개념으로 생각하냐면, 설명 길지만 좀 보세요. 유목민족들은 땅을 갖다가 소유한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지가 않았어. 이게 중요한 거야. 한족들은 토지를 소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자기 재산에 있어가지고 중요한 거라고. 땅을 여기까지 내 땅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지만, 유목민족들은 땅이라고 하는 거는 생각해봐. 유목사회에서 땅을 갖다가 소유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 북방민족한테 그냥 이건 다 같이 쓰는 거라고. 내가 여기다가 봄에 여기서 양을 치고 양을 막 기르고 영속 기르다가 겨울 되면 딴 데 이동해가지고 또 겨울 나고 다시 와가 또 양을 치고 하는 그런 개념이 토지인 거지. 이 땅을 갖다가 내 거야 하고
점쳐놓고 떠나진 않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러니까 이 한족들 사이에서 굉장히 문제가 되었었던, 농민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워했던 이 토지 문제를 갖다가 어떻게 해결했냐면 토지 공유 사상. 그러니까 토지는 전부 다 국가 땅이야, 소유하러 가지 마 라고 하는 개념에서 토지제도가 등장하게 되는데, 그게 균전제라고 부릅니다. 길었죠? 균전제. 자, 균전제라고 하는 건 땅을 말 그대로 똑같이 나눠버린다는 뜻입니다. 공산주의 이념하고 비슷해요. 알겠습니까? 토지를 갖다가 국가 소유니까 국가가 모두 소유하고, 땅을 붙이다가 얘가 죽거나 농민이 죽거나 이러면 다시 국가에 반납하고,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얘는 또 가족이 많네? 가족들이 많으면 농사 지을 수 있는 노동력이 많잖아. 걔들한테 토지 좀 더 나눠주고, 다시 또 걷어가고, 주고, 걷어가고, 주고, 걷어가고. 자, 토지를 어떻게 이해했는지 이해되죠? 유목민족들은. 오케이? 그러니까 자기가 다스렸던 북이라고 하는 나라가 중요합니다. 북이 시절에 북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런 균전제를 갖다가 정착시킨 나라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제도를 갖다가 수나라도 그대로 이어가고 당나라 때까지 이어진 거지. 균전제라고 하는 제도가. 이게 이제 당나라의 토지 제도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균전제라고 하는 건 어쨌든 토지를 공동으로 국가가 소유한다는 개념에서 백성들에게 나눠준다는 개념으로 바꿔서 운영했던 토지 제도라고. 그 이전에 한나라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소유한다는 개념과 국가의 것이라고 하는 공유 사상은 다른 거라고. 이해됩니까? 근데 얘들아, 이게 굉장히 괜찮죠? 알겠습니까? 빈부격차를 크게 줄여버리고 농민들에게 토지를 나눠주는 제도니까. 근데 이게 문제가 있지. 붕괴된다 그랬잖아. 맞죠? 이 균전제가 붕괴되어 가요. 이게 유지가 되려고 하면 어떤 전제 조건이 필요할까? 어떤 전제 조건? 바로 토지가 늘어날 수 없죠. 늘어날 수 없죠. 그러니까 인구가 갑자기 늘어나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나눠줄 토지가 부족해지잖아. 맞지? 그런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균전제도가 현종 때 와서 붕괴되어 가요. 알겠습니까? 이해되지? 붕괴되는 이유는 인구 증가 때문에. 그러니까 인구가 유지가 되면 상관이 없는데 인구가 팍 늘어버리면 나눠줄 토지가 부족한 거지. 그러면 이게 균전제가 유지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잠깐만. 자, 어쩔 수 없어요. 어차피 이거 하려면 한번 끊어야 됩니다. 이게 2학기 들어와가지고 내가 이게 너무 설명이 길어지게 되는데 좀 끊고 요거 같이 이어서 가겠습니다.